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출발선에 서 있는 만큼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당면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가동 신공항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이후 LCC 본사를 부산으로 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에어부산은 따로 떼어서 지역 주주들에게 분리 매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부신 5월 들어 첫 인사드리는 시사 포커스인입니다. 그런데 잦은 비에 강한 바람도 많은 5월, 계절의 여왕이란 별칭이 무색하지 않습니까? 시사 포커스인, 오늘은 올해 5월의 날씨 같은 비바람 위기 앞에 놓인 듯한 부산 경제, 부산 인구, 낙동강 맑은 물 확보를 둘러싼 논란 등의 주제 갖고 찾아뵙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는 부산 경제 침체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100대 기업이 한 곳도 없고 1인당 소득은 전국 최하위권이고 지역 경제 핵심 지표인 지역 내 총생산은 지난 2021년을 시작으로 2년 연속 인천에 뒤진 곳이 이곳 부산입니다. 이런 가운데 긍정의 힘을 평소 소신으로 갖고 계신 분이죠. 양재생 은산 해운항공 회장이 제25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됐는데요. 오늘 뉴스톡톡에서는 양 신임 회장 초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25대 부산상공회의소에 취임한 양재생입니다. 정말 두 달 동안 상공회의소 회장에 취임해서 일을 해보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던 부분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특히 부산에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이런 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 정말 어떤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경제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부산상공회의소에서도 무엇인가는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정말 우리 70명의 어떤 상공회의소 직원들과 네네. 또 우리 120명의 자랑스러운 상공위원들의 뜻과 마음을 모아서 정말 부산 경제가 좀 신바람 나게 도약하는 이런 길을 한번 찾아보려고 좀 의욕과 좀 다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상공회의소 법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정부나 또 시정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 걸로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상공회의소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정부 정책이나 시정에 참여하시는지. 부산상공회의소는 그 정부 법에 의해 가지고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민간 기관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 또 기업인들의 미래 희망 또 이런 새로운 어떤 정책이나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요구를 하면은 그 요구된 내용들을 수렴해서 언제든지 부산시나 또 중앙정부 더 나아가서는 헌법기관인 국회에도 우리가 충분히 어떤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부산 시민이 그야말로 어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또 기업을 또 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막힌 곳을 확실하게 뚫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부산상공회의소가 해야 할 일이 정말 기업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 취임사에서 예. 부산이 동북아 해양물류 허브를 넘어서서 지구촌 중심 도시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덕 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 맞습니다. 예, 조기 개항을 하면 정말 좋은데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상공인의 날에 제가 서울에 참석을 했는데 20여 개 대기업과 또 주요 상공인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차담회를 했습니다. 네네. 차담회를 할 때 부산 시민들이 VIP를 배워보러 간다니까 간곡한 부탁을 네. 드리는 요청이 있어서 건의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에 조기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
또 2029년도 완공을 희망한다. 그랬더니만은 적극적인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조기 착공을 하겠고 가능한 빨리 완공하는데 속도를 내겠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 이상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 그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부산하면 사실 우리가 그 대한민국의 항구 도시 정도로 아는데 저는 동북아의 관문 이런 걸 훨씬 뛰어넘습니다. 지구촌의 관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구촌에 움직이는 컨테이너 물동량의 70%는 부산항을 통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어 놓으면 그 지금은 CNC로 이렇게 수송이 되는데 앞으로는 CN에어 말하자면 배로 와서 가덕도 공항의 비행기로 세계를 아마 수송할 겁니다. 가덕도 공항이 생기면은 아마 지금 홍콩이나 싱가포르, 상해에서 환적되는 어떤 화물들이 부산에서 C로 와서 또 비행기로 가고 또 C로 부산에 오는 많은 화물들을 부산항에서 또 에어로 많은 화물이 부산에 오면 C로 또 해외로 보내고 그야말로 그 부산은 단순하게 대한민국의 중심항이 아니고 그 동북아의 관문이 아니고 지구촌의 그냥 가장 중심적인 관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민분들의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에어부산이 분리 매각되어 가지고 거점 항공사 가덕도에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무산되는 분위기라서 걱정이 많습니다. 좀 어떤 역할을 좀 하실 수 있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그 가덕도 신공항에는 부산에 본사를 둔 그 에어부산 부산에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어부산은 부산의 상공인들이 출자를 해서 부산 시민의 염원을 담아서 출발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도상에 애로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면 그 에어부산은 분리해서 매각을 해야 되고 그 매각된 그 기능은 부산 내서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상공인들이나 부산 지역에서 많은 뭐 관심과 또 적극적인 어떤 이렇게 그 유치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는 힘주어 좀 강조하고 싶고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열심히 우리 부산상공회의소도 노력을 하고 반드시 관철을 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말하자면은 그 주인격인 대한항공이 팔 의향이 있어야 되는데 뭐 진에어로 넣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준비는 돼도 상대방이 팔려고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물론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의 어떤 그 키워드를 또 가지고 또 접근하면 안 될 일이 없죠. 그러니 많은 어떤 우리가 뭐 산업은행이라든지 또 정부라든지 이렇게 또 뭐 대한항공 많은 협상을 통해서 이거는 필요성을 또 강조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부산에 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걸 끊임없이 우리가 설득을 하면서 길을 찾아 나가야 되고 더 그 길은 반드시 열리지 않겠습니까? 시와 함께 우리 회장님 정말 이 부분은 정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얘기가 HMM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이제 부산에 100대 기업은 하나도 없고요. 1000대 기업도 저는 좀 놀랐습니다. 2008년에 55곳이었는데 2022년에 28곳으로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1000대 기업의 말씀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 최대 규모 해운 회사고 세계 해운사 8위 규모인 HMM 본사를 지금 여의도에 있죠. 부산으로 유치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노조위원장도 만나신 걸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 중이고 좀 전망이 어떻습니까? 유독 그 대한민국은 이게 세계적인 항구이면서 또 부산에서도 완전히 뭐 어떤 해양 수도라 할 만큼 아주 중요한 항구인데 부산을 외면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게 되면 부산 시민들의 바람도 간절하지만 HMM으로서도
손해 볼 게 없고 정말 그 이익 보는 장사다. 저는 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HMM은 대주주가 산업은행이고 해양진흥공사이기 때문에 대주주들도 협력을 해줘야 되고 또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 회원 노조가 또 선박에서는 또 셉니다. 회원 노조가 한 600~700명 되고 또 육상 노조가 서울에 있는데 한 1000여 명이 됩니다. 육상 노조. 그리고 현 전문 경영인 사장도 동의를 해줘야 되고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정말 그 부산으로 오는 것이 HMM이 더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해상노조 위원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해상노조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부산 유치에 환영한다. 그리고 이제 서울의 노조는 비교적 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사람이고 또 부산으로 오면은 여러 가지 선박 관리라든지 또 선원 관리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뭐 또 배가 들어오는 그 현장의 어떤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뭐 중요한 영업 부분을 빼면 HMM이 부산으로 본사를 이동하더라도 오히려 많은 지금보다도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공감대를 좀 형성하는 분위기인 걸로 저는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어떤 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연 시가 회장님이 HMM의 부산 이전을 이렇게 탁 내세웠을 때 시가 힘을 합쳐가지고서 어떤 전략을 어떤 그 뭡니까 오고 싶어하는 그런 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에서도 좀 꾸준하게 HMM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뭐 박영준 시장님께서도 HMM 사장도 뭐 몇 차례 만난 걸로 알고 있고 뭐 산업은행이나 뭐 해양진흥공사 사장들도 만나서 계속적으로 이게 좀 그 부산 본사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에 정말로 강력하게 호소를 해서 진짜 이건 반드시 좋은 물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복합 리조트를 하는 것을 상당히 열광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행 복합 리조트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 우리 부산 시민의 건강하고 생활하고 관련되는 물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산시하고 의령군이 의령으로부터 하루 22만 톤의 물을 공급을 받고 부산은 200억을 들여서 농산물이겠죠. 아마 이렇게 사주는 상생협약을 맺었는데 2주 만에 없던 일이 또 돼버렸습니다. 맞습니다. 4월 12일 날 그 부산의 박영준 시장을 모시고 저도 직접 다녀오신 직접 거예요? 갔다 왔습니다. 그 의령군수가 정말 그 어떤 그 물 문제는 그 부산 시민의 생명이고 건강이기 때문에 정말 부산에 좀 공급을 해주겠다 이 굳은 약속을 하고 또 서명도 하고 또 하여튼 그 구두로도 아주 확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뭐 세상 일은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찬성을 다하면 또 일부 뭐 또 소수 뭐 또 반대를 하는 또 의견도 있고 하니까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한번 또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냉각 기간이라도 반드시 그 의령군에서 뭐 약속한 거는 또 지켜질 거고 부산에서도 노력하면 그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회장님 제가 그 부분에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이제 상생 협약서를 시장 군수 두 분이 사인을 하고 근데 이제 나오는 바에 따르면은
이 군의회하고 예. 군민들 특히 이제 그 지역에서 용수를 가지고서 농작물을 만드는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서니까 없던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이 왜 사전에 조율되고 나서 이렇게 서명을 해야지 왜 서명부터 하고 이렇게 되니까 없던 일이 되느냐. 맞습니다. 예, 이런 그 의문이 있거든요. 그건 약간의 네. 오보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현장에 나와 있는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소속이다 하더라고요. 네, 네. 기술적인 문제가 없나 근데 제가 다각도로 몇 번을 질문했습니다. 완벽하게 이거는 검토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네. 그리고 또 주민들하고도 조율이 됐느냐, 설득이 됐느냐, 됐다 네. 하더라고요. 또 군수도 충분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할 때 네. 예, 일일이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요. 일부는 빼고 했느냐 이런 거지. 네, 네. 이게 뭐 부산시가 준비가 잘 안 되고 또 의령군에서 네. 아마 소홀히 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네, 네. 그 이제 반대를 하는 경우 또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99.9%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0.1% 가지고도 이렇게 문제 제기를 네, 할 수 있는 네,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도 보면 군의회에서도 다 나왔고 또 시민들도 또 나왔고 또 뭐 물론 군수들을 포함해서 네, 네. 그 국장들도 다 배석을 했기 때문에 뭐 충분하게 사전에 이렇게 조율이 안 되고 뭐 이렇게 협약들을 사인했다. 이거는 아마 언론의 어떤 네. 좀 과장된 보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회장님 나오셨으니까 꼭 이제 또 궁금한 게 부산형 복합 리조트 건설. 예. 네네. 예. 한편으로 기대도 되고 예. 또 한편으로 또 우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예. 특별히 여기다가 부산형 복합 리조트라고 부산형을 붙이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부산은 네, 지구촌에서도 중심. 네, 네.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왜 우리가 상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 밀려야 됩니까? 정말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만 봐도 세계 7위인데 많은 세계적인 물류 기업 또 세계적인 그 글로벌 첨단 기업들이 부산에 와서 사업을 하면 정말 뭐 많은 인재들도 부산에 모일 거고 또 많은 어떤 그 물류 이렇게 핸들링도 부산에서 하면 비용이 작게 들고 또 빠르게 가고 또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네. 천혜의 어떤 이런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복합 리조트를. 반드시 부산형 복합 리조트가 네, 네. 필요합니다. 그 회장님 그러고 그 부산형 복합 리조트 안에 카지노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픈 카지노지. 네네. 부산상공회의소가 조사를 해보니까 시민의 68.4%가 우려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거는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오픈 카지노를 하더라도 외국인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사행심이 많아서 부산 시민들의 어떤 삶에 타격을 줄까봐 어떤 이제 도박 행위가 있을까봐 그런데 그거는 전체 카지노를 봤을 때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들은 뭐 일회에 아주 작은 금액으로 딱 제한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제한 없이 배팅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 그리고 또 카지노가 없으면 외국인들이 잘 안 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도 카지노를 한번 보기 위해서 왔다가 호텔도 이용하고 또 뭐 전시 컨벤션이라든지 아주 카지노 안에도 아주 다양한 뭐 쇼핑도 할 수 있고 기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지금 리조트는 복합 리조트는 지금 오사카에서도 이미 오픈을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싱가포르에서도 인천에 일부 지금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돼 있고 2차, 3차 계속 미국의 뭐 인디아 자본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사실은 그 복합 리조트를 하는 것을 이렇게 상당히 좀 열광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우리가 유행이라든지 큰 대세의 흐름을 이렇게 따라가야 되지. 네. 우리가 바라만 보고 있으면 항상 어떤 2등, 3등밖에 못하기 때문에 지금 뭐 부산행 복합 리조트는
반드시 이렇게 네, 돼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사실 3년 임기신데 예. 어떤 각오이신지 듣고 오늘 예.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참 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정말 할 일도 많고 또 참 고민도 많이 합니다. 정말 그 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이 잘 되는 쪽에서 또 기업의 그 가지고 있는 애로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내가 좀 앞장서야 되고 특히 이제 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부산 전체의 그 경제 또 뭐 3년 후 또 10년 후 또 그 이상의 어떤 앞날에 정말 제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에서 산 시간이 50년인데 이 50년에 대한 그 부산에 대한 은혜, 부산 시민에 대한 어떤 그 신체진 사랑에 대해서 정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사심을 가지지 않고 정말 부산 발전 또 부산 또 상공인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우리 자랑스러운 120명의 부산 상공회의소 상공위원님들과 또 그리고 정말 엘리트 70명의 부산 상공회의소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임직원들을 그 좋은 머리와 또 열정을 제가 자꾸 만들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신바람 나는 정말 활력이 넘치는 네. 예, 부산 경제를 위해서 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용기와 신념을 가지면 아이디어도 생기고 멈추는 그 생각도 더 도전적으로 만들어진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의 용기와 신념이 된다 잘 된다 더 잘 된다. 네. 이 초경제적 행복의 의미입니다. 예, 우리 양 회장님의 예, 그 감사합니다. 시그너처죠.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뉴스앤 이슈 부산시의회 서지현 의원 나오셨고요. 네, 그리고 이번 한 주는 송우현 의원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시죠, 두 분. 네. 오늘 뉴스앤 이슈 첫 번째 주제는 물입니다. 취수원 다변화로 깨끗한 물을 확보하겠다. 낙동강 패널 오염 사태 등을 겪은 부산시의 30년 수건 사업인데 최근 이와 관련한 해프닝이 있었죠.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경남 의령군과 취수원 다변화 상생협약을 맺은 부산시. 의령군 낙동강 강변 여과수를 취수해 하루 22만 톤을 부산에 공급하고 부산시는 200억 원 규모로 이 지역 농산물 구매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산시장까지 직접 의령을 방문해 협약 체결에 나섰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협약식 내용이 공개가 안 돼 있어서 모르시겠지만 공개가 되면 우리 몸속에 박힌 한 부분이 확 뚫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취수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협약을 맺은 지 2주 만에 의령군이 해지를 통보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민 동의 없이 추진이 힘들다는 겁니다. 경남 의령과 합천, 창녕에서 하루 90만 톤을 취수해 부산에 42만 톤의 물을 공급하겠다는 환경부의 계획도 첫 단추부터 꼬이게 된 상황. 두 지자체의 안일한 행정 탓에 30년 수건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행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게 됐습니다. 의령 지역의 강변 여과수를 부산에 공급하고 또 부산은 거기에서 농수산물을 사주겠다. 그래서 상생 협약을 맺었는데 사인한 지 2주 만에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약간의 배경을 조금 더 더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낙동강 통합물 관리 방안이 이제 21년도에 의결이 되었고 22년 5월에 이제 국정 과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취수원 다변화라고 해서 이제 맑은 물을 길어다가 이제 부산에 공급을 하는 형태로 이제 되고 있었던 부분인 건데 최초에는 합천과 창녕에 좀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에 약 그 90만 톤, 부산으로는 42만 톤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부분 자체가 두 지역으로만 영향 지역을 만들게 되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의령을 이제 포함을 시켜서 이제 전체적인 42만 톤을 맞추게 된 부분인데요.
부산은 이제 물을 받는 수혜 도시이다 보니까 굉장히 절실하지만 물을 주는 도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농업이나 축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잠식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환경부와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최초에 이 예산을 마련을 할 때에도 주민들의 동의가 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조건부가 있었던 만큼 이 행정부와 주민 그리고 정무적인 부분에서 좀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했던 지점입니다. 이번에 상생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상생협약이라는 의미가 저희가 그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의령군에서 바로 치수원을 공급을 하겠다는 이런 결정이 난 그런 상황은 아니고 네. 일단은 주민 동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 동의를 위해서 각 지자체 간에 이제 협력을 구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까지 상생협약서를 그동안 이렇게 많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다각화 전략을 펼쳐오면서 한 번도 상생협약이 체결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의령군이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어 오던 합천 그리고 창녕과도 협력의 토대를 조금 탄력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기대를 했었는데 좀 그게 무산된 점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어떤 협약서에 사인을 할 때는 필요한 모든 동의 절차를 다 고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아는데 그게 좀 아닌 듯한 일단 협약을 해놓고 그러면은 동의를 좀 구하는 걸 하겠다 이런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였습니까? 부산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이제 물밑 작업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의령군과 행정부 간에는 굉장히 소통이 잘 되어 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만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부분이 충분하게 고려가 되지 않았다라는 지점이 있었는데 지금 이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취수를 하는 과정에서 지하수 수위가 저하가 되면서 농작물이 이제 얼어붙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네.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발표를 한 내용으로 따르면 이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취수하는 지점도 변경을 시킨다라는 지점이 들어가 있었고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환경부가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있었으면 어땠나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사실은 물은 그 부산 시민들 뭐 우리 국민 전체계 그죠 물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그런 건데 부산시가 이렇게 경남 지역하고 협약을 하겠다는 거 말고 우리 부산도 낙동강을 끼우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원수 자체가 좀 깨끗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부산의 지역 자체가 낙동강을 기준으로 보면 가장 하류에 있지 않습니까? 하류, 네,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북이나 경남 같은 경우에서는 중상류를 이제 정화하는 지출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수가 한번 되고 내려오지만 우리가 지금 낙동강 수계 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낙동강 수계 기금으로 낙동강에 대한 수질 관리도 하고 물 분담금을 내는 곳인데 부산 같은 경우는 분담금을 내는 비율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화 지출은 가장 낮습니다. 네. 정화 지출 같은 경우는 경남과 경북에 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출이 낮다 보니 정화가 되는 것도 좀 적을 수밖에 없고 또 낙동강 하류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중상류에서 한계가 있는 지점이 모이다 보니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 그 우리 시의회 같은 경우에도 시민 건강 차원에서 물 문제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특성상 네. 지금 대부분의 특광역시들은 치수원을 댐물에서 공급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댐물이나 아니면 중상류에서 공급을 받는데 부산은 지리적 특성 때문에 낙동강 하류에서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남 지역에서 이제 공급할 원수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표류수가 모래층을 뚫고 이제 자연스럽게 여과되는 그런 강변 여과수와 그리고 수질 검사 결과 이제 그 강변 여과수가 보면은 지금 현재 낙동강 표류수를 가지고 오는 거에 대해서 TOC 수질이 6배 이상 좋아지는 걸로 지금 올해 이제 3월 달에 또 측정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강변 여과수 그리고 복류수가 그 수질을 보다 좋게 하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지금 부산시에서 가장 현실적인 지금 대안이 그거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어령과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까 그게 잘 되고 나면은 합천, 창녕하고 한다고 했는데 자 순차적으로 이제 잘 진행을 할 겁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네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시장님 포함해서 이제 행정부, 집행부 자체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지점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마음을 여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부산시의 공무원들이 합천이나 창녕 그리고 의령을 굉장히 빈도 높게 방문을 해가면서 환경부가 하는 간담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주민과의 밀착 소통.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이제 군의회와 그리고 군청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약간 시간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령군의 상황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 의령군의 상황부터 매듭을 짓고 합천과 창녕으로 이어가야 할 텐데 긍정적인 부분은 이전에는 지원 방안 자체도 논의를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그 지원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조금씩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회에서 먼저 이렇게 특별법을 제정을 해주고 그리고 시의 단위에서는 이렇게 지원 방식을 좀 논의를 해간다면 머지않은 기간 내에 이제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물 관리가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산 항북항 재개발 사업 D3 구역에 건물 공사가 한창입니다. 현재 59층 높이 생활형 숙박시설 2개 동이 지어지고 있는데 지난 2018년 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할 때 부산 항만공사에 제출한 계획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세계적인 호텔을 유치해 북항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면서 부지를 확보한 건데 호텔과 면세점, 전망대 등을 짓겠다던 계획은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2020년 4월 시청이 내준 건축 허가서에는 건축 용도가 생활형 숙박시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사업자가 건물 용도를 당초 계획인 호텔에서 생활형 숙박시설로 변경한 데 대해 부산 항만공사가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항만공사에 담당 부장 등 5명에게 해임과 파면, 경징계 이상의 문책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당초 계획대로 건물을 특급 호텔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부산 항만공사는 건물 용도 변경을 묵인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도입시설을 호텔이 아닌 생활형 숙박시설로 이해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부산 항만공사와 시청, 동구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항의 생활형 숙박시설 첫 허가 때부터 특혜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 말이죠. 1단계에선 특혜가 있었다는 사실이 결국 확인됐고 엑스포 유치 실패와 사업비 증가 등으로 2단계 개발도 제대로 진행될지 걱정입니다. 북항 재개발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호텔을 짓겠다고 허가받아 놓고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지었다.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네, 우선 생숙에 대한 문제와 이 북항 1단계에 대한 부분을 좀 분리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이 북항 1단계에서 원래 특급 호텔을 짓기로 한 곳이 이제 레지던스,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양이 결과적으로 좀 되면서 이게 오히려 민간의 투기와 그리고 부동산 목적으로 이제 좀 활용이 된 부분, 원래의 목적을 훼손했다라는 부분에 지금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행정적으로 관리 부실과 공공성 훼손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부분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부산의 특징인 이 바다 경관을 좀 사유화하면서 공공성을 훼손한다라는 지점이 계속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이번 북항 제1단계에서 행정상의 오류와 행정에서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거다라는 감사원의 지적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시민 입장에 생각을 하면은 허가를 해주고 그죠? 그다음에는 관리를 하지 않는다로 느껴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네.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항만 재개발법에 따라서 네. 해수부가 이제 실시 계획을 승인할 경우에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이 된 것으로 보고 지자체에서는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구 단위 수립 그 계획 수립과 이제 결정권이 해양수산부와 이제 해수부 산하에 이제 부산 항만공사에 있는 그런 특수한 네. 사업 형태다 보니까 민간 사업자가 중간에 생활형 숙박시설로 제안을 해서 이제 사업을 제안을 이제 호텔로 해놓고 사업을 이제 추진하면서 생숙을 이제 지으면서 이것을 알고도 이제 BPA에서 그거에 대한 이견이 없음 이렇게 의견이 나가다 보니까 인허가를 내줄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돼버렸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해수부에서도 주거 용도로 변질이 가능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용 숙박시설 건설 최소화를 이제 부산시에 요청한 상황이었고, 부산시에서는 그것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을 또 요청을 했는데, 그걸 이제 묵인한 그런 상황도 이번 감사 결과에 나왔고, 그리고 또한 이제 토지 매수자가 사업 계획서에 반영한 이제 공공 기여 제한 사업들이 여섯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5가지가 삭제나 축소한 것들도 이제 묵인한 그런 것들이 적발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북항 2, 3단계 사업 진행이 돼야 되는데 1단계부터 이러면은 그 다음에 사업 진행이 순탄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북항 1단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상부공원은 이제 좀 상부 공간은 어느 정도 조성이 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랜드마크를 포함해서 약 7개 부지 자체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 부산의 부동산이나 건설 경기도 굉장히 위축이 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좀 경기 침체 시기에 금융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에 이렇게 잘못된 사례로 인해서 규제가 더 높아지게 되면 사실상 민간이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가 지금 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지 분양이 당분간 좀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항 1단계는 최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지연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경기 침체까지 좀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개발 자체에 대한 부분은 좀 회의적인 시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항 재개발 사업 또한 부산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나 저 가덕도 신공항과 같은 이제 글로벌 허브 도시로 이제 성장하기 위한 이제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북항 재개발 사업이 지금 중간 과정에서 이러한 저 도덕적 해이 때문에 잠시 이게 저 추진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2단계, 3단계 북항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고, 부산시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추진해 나갈 거라고 지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단계, 3단계의 주요 사업만 딱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죠. 어떤 사업들이 2, 3단계에서 가장 중요합니까? 우선 북항 2단계는 민간 개발 중심입니다. 그래서 민간 컨소시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컨소시엄 구성이나 출발 자체가 조금 미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 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지점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북항 3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남구 외대 부지나 이제 간만이나 용호까지도 포함을 하고 영도까지도 이어지는 폭넓은 개발 계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항의 전체적인 개발 가이드라인이 좀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엑스포가 좀 실패하면서 이 2단계 부지에 대한 메리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민간에 대한 적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산이 지금 인구 노령화 속도가 제일 빠르고 젊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하는 상황을 봤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취업 같은 것들이 다 이제 지역에 잘 없으니까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마련하시는 게 어떨까. 부산 인구 문제, 선거 시즌 빼고는 매달 한 차례 정도는 다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구 통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부산 청년 인구 50만 명 선이 무너졌다는 건 충격적입니다. 제가 청년 인구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5세에서 29세까지를 청년 인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3월만 해도 부산 청년 인구 50만 명이 지켜졌는데 최근에 이게 이제 무너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부산시는 현재 20대 미만을 좀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인구 순유출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률 또한 전국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요. 부산에서는 주로 경남으로 35.8%, 서울 16.2%, 경기 13.2%로 이제 전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된 이유는 직업, 일자리 때문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제 최근 6년간 부산시의 출산이나 보육 그리고 뭐 가족을 위한 인구정책 차원의 예산을 보면 약 4조 5천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출과 저출생을 막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출생아
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는 2020년부터 이미 부산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총체적인 관점으로 실효적인 인구 정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 인구의 가장 유출의 큰 원인이 취업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순이동 사유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직업 때문에 이동했다는 분이 작년 한 해만 거의 7,000명 가까이 되시고요. 그리고 가족의 이유로 이동했다는 분들이 한 1,600명, 그리고 주택의 이유로 유출한 분들이 280명 정도 지금 되고, 대신에 이제 교육이나 주거 환경 때문에는 또 순유입이 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교육 때문에 부산으로 유입했다는 분들이 작년 한 해만 거의 2,700명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저희 부산시 이제 청년 정책들이 어떤 곳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유출 사유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직업이나 그리고 주택, 그리고 가족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부산시에서도 많은 청년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실효성의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걸? 인구 정책의 실적은 결국 숫자로 볼 네, 수 있겠지요. 그러나 현실은 인구 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지점이고 이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결국은 사업 실효성이 낮다라는 지점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구 정책은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122개가 있고 저출생 정책으로는 358개가 현재 지금 부산에 정책상으로 자리를 숫자가. 잡고 네.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국비를 포함하면 저출생 정책 자체의 예산은 1조 6천억 정도가 됩니다. 매년 이렇게 거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정책의 수가 많음에도 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성과 분석이나 이 정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지점인데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확실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컨트롤 타워 구성이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정책을 좀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구난방 혹은 중복되어 있는 정책이 많고 정주 인구에 더해서 최근에는 생활 인구라는 개념까지 더하면서 인구 정책 자체에서도 두 갈래로 나눠지다 보니 각각의 전략이 좀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전략상 혹은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획기적이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바로 저출생 대응 기획부 부총리급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균형 발전 얘기도 또 열심히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렇게 아까 뭐 굉장히 많은 그런 정책이 있어도 계속 실효성이 없으니까 네.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획기적으로. 네. 무엇보다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도시가 활력을 띄워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동안 계속 만성적으로 부산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부산이 갈수록 소비도시화가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중점적으로 지금 부산시에서 이게 부산의 주력 산업이다 할 수 있는 산업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제 부산시에서도 부산이 주력으로 나갈 사업들, 해양금융이라든지 그리고 물류산업 이런 것들을 위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또 이제 발의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산이 활력을 띠는 도시가 되어야만 부산이 또 이제 정주 여건은 또 되게 좋다고 그렇죠. 그렇게 살기 좋다 나오거든요. 이런 얘기는 하죠.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물어보면은 청년들이 이제 부산에 살고는 싶은데, 그렇죠. 예, 먹거리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거죠. 나간다 이런 결과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활력을 찾고 이제 부산이 이제 주력 산업이 이제 활성화가 된다면은 충분히 인천보다 이제 더 경쟁력이 높은 그런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면 좋겠는데 이게 하세월 같아가지고요. 좀 전에 상공회의소 그 회장님하고 얘기 나누면서도 이런 통계가 있었어요. 100대 기업은 부산에 하나도 없다. 한국 맞습니다. 100대 기업. 1000대 기업이 20몇 개밖에 없다.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대기업이나 글로벌 그리고 공공기관 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네.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특례 지구나 이런 부분을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적극적인데 사실상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좀 크게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첫 번째는 중앙 정부의 인구 정책에만 좀 치우치지 않고 부산형 인구 정책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인구 정책 전담 팀이 조금 더 권한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전체 중앙 정부 그
이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짜고 배분할 수 있는 역할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단 4명 정도만 전담 인력으로 배치가 되어 부산에 있습니다. 말이죠? 부산시의 네. 인구 정책은 전담 인력이 4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연구원과 함께 협업은 하고 있지만 실상적으로는 이 많은 정책을 다 관리하기에는 그렇죠. 불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인구정책팀에 대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 두 번째로는 부산만의 통계 구축이 좀 굉장히 절실합니다. 일자리가 문제기는 하지만 이 일자리가 단지 연봉 때문인 건지 혹은 자기 개발이나 네트워킹이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부산만의 통계가 좀 구축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학생 3만 시대에 대한 부분도 시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유학생이 그러면 부산에서 취업을 하는 수가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 2세들 이 성장을 해서 부산에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지 등 이런 부분의 통계가 좀 면밀히 필요한데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계청에만 좀 의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팀과 부산만의 통계를 좀 갖추면서 실효적인 정책을 발굴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마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 한번 짚어보죠.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는 청년 인구가 없어졌다 이런 건데 이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나왔지만 그죠. 유학생 같은 경우에 정주시켜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정책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에서도 외국인 지원 조례가 좀 전부 개정이 되면서 네네. 이제 유학생 같은 경우에서는 취업에 대한 부분도 지원이 조금 더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조항이 담기게 되었고요. 외국인 자녀들에 대한 보육 환경 조성에도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거주가 조금 더 원활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세요, 송 의원? 지금 일단 방향 자체는 제대로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정책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이제 처음 시행하다 보면은 허점이 많은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 보완해 나갈 부분들은 보완해 나간다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부산대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대는 정부에 제출한 163명 정원이 아닌 애초 정원인 125명 규모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하지 않기로 한 건 국립대로는 부산대가 처음으로 교육부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행정조치 등을 예고했습니다. 사전 선거운동과 허위학력 기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하 교육감이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설립한 포럼이 사실상 하 교육감의 선거사무소 기능을 했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지난 8일 동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녀상 조롱 행위에 대한 근본 해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소녀상을 훼손하는 것은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부산시와 지자체가 소녀상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시가 지자체 등의 요구와 도시 여건 변화로 원도심 고도지구 제한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도지구는 최초 지정 이후 현재까지 큰 틀을 유지하고 있는데 중구, 동구, 서구 등 원도심 고도지구의 경우 1972년 최초 지정된 이후 50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부산시의 이 같은 계획이 난개발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냉장고 첨단 부품 생산 전문 기업, 또 제약, 바이오 기업 등 3곳과 부산으로의 본사 이전, 제조공장 이전 등의 내용을 포함한 1,028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기존 인력 이전과 신규 채용 등을 통해서도 지역 내 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북항은 부산의 미래를 말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어 온 곳입니다. 기차역과 항구, 공항이 결합하는 부산. 그중에서도 북항 재개발은 침체된 원도심을 넘어 부산 전체에 활기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북항의 최근 상황을 보면 희망찬 미래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시사포커스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일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
try to keep